네. 근데 아직까지 테슬라 차량은 타보면 사람이 보조로 옆에 있어요. 아니 그럼 구글이 몇 배 더 앞서 있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또 라이다 센서라고 불리는 건데 테슬라는 그게 없습니다. 이 센서 하나가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 수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냥 카메라 센서만 갖고 이 차를 자율주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위험들을 어디서 막느냐? 이걸 AI랑 빅데이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고 있는 모든 테슬라의 차량의 운행 정보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택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테슬라의 차는 전 세계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안정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게 테슬라.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요즘 우리들이 많이 듣는 이야기가 AI라고 하는 영어 알파벳 A와 I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말의 준말이죠. 말 그대로 인공지능입니다. 이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게 지능이라는 뜻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최근 영화나 또 실질적인 전쟁 등에서 보셨던 이야기들을 섞어서 재밌게 해주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덕진입니다. 소장님, 요즘 우리가 AI라 그러면 네. 어떤 의미의 AI를 뜻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너무 많이 변하고 있어서요. 그렇죠. 세상이. 맞아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인공지능 AI라는 건 뭐 1950, 60년대부터 나왔던 말이긴 하죠. 네. 그런데 이제 대중들이 인식하는 AI에 대해서는 좀 시대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영화적 상상력을 보통 우리가 많이 떠올렸죠. 그래서 네. 한 2000년대 전후에는 뭔가 인공지능 하면은 뭐 로봇, 터미네이터 뭐 이런 것들을 떠올렸다가 네. 이제 2016년이 오기 전에 한 2010년 전후에 또 소셜 데이터를 보잖아요. 그때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로봇을 사람들이 SNS에 이제 검색을 하면 네. 제일 많이 사람들이 작성했던 게 뭐냐면 로봇 청소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로봇이라는 게 정말 하드웨어적으로만 우리에게 있네. 혹은 이제 1990년대 때 있었던 뭐 여러 가지 그 세탁기들에 보면 뭐 퍼지 기능 막 이래가지고 예. 뭐 그런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많이 보시다가 예. 2016년에 알파고가 등장하죠. 그러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게 하드웨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어떤 기계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파고라고 하는 단어를 그 이후에 많이 떠올렸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논의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에 들어가면 우리의 일자리가 어떻게 될까? 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한동안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2022년 11월 30일에 챗 GPT가 등장을 하죠. 네. 그러고 나서는 사람들이 좀 알파고 때랑 조금 달랐던 게 알파고 때는 그냥 놀래기만 하고 네. 이게 뭐야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챗 GPT는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쉽게 그냥 대화하고 쓸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받아들여지는 속도가 아주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인공지능을 우리가 쓸 수 있구나. 그럼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좀 인정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챗 GPT 같은 녀석들을 많이 이야기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25년 지금으로 왔더니 이 AI가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언론에서 좀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른바 이제 에이전트 AI라고 하는 요소로 가고 있는데 지금 챗GPT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뭘 써줘 그러면 단순히 이 챗GPT 서비스 안에서 보고서 써주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이전트라는 의미는 그걸 넘어서서 해줘가 되는 거예요. 해줘. 그러니까 해줘라는 건 뭔가 일을 끝까지 하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나오는 에이전트 서비스를 보면 내가 뭐 내년에 미국에 가서 정말 좋은 콘서트를 보고 싶은데 네가 알아서 티켓팅 해줘 라고 하면 이제 그 맥락을 알아들은 챗GPT 같은 녀석이 챗GPT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인터넷도 검색하고 티켓도 고르고 결제를 해서 저한테 주는 일종의 비서 같은 이러한 형태들의 것들이 아주 진화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AI를 바라볼 때 일종의 비서나 아니면은 같이 있는 어떤 팀원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진화하고 있고요. 조금 더 진화하면 다시 이제 로봇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이런 것들을 요즘에 피지컬 AI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앞서서 원래 우리가 로봇이나 이런 것들의 영화적 상상력이 있었던 터미네이터 같은 것들이 정말 될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때 그랬지만 결국 그것이 돌고 돌아서 한 2030년 정도 전후가 되면 정말로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사람과 같은 몸을 하고 있는 로봇들이 내 옆에 오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하면서 결국에는 이 AI의 사이클을 우리가 영화적 상상력에서 시작된 것이 현실로 오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AI 에이전트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그 에이전트의 역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네. 최근에 저서를 하나 쓰신 것 같아요. 네, 맞죠? 맞습니다. 예. 네, 어쩌다 보니까 원래 이 처음에 이제 섭외 요청을 주셨을 때는 책이 예.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딱 엊그제 나와가지고 예. 네, 같이 좀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 제가 내용을 안에서 좀 이렇게 훑어보니까 네. 소위 말해서 어떻게 이용하면 되느냐에 대한 매뉴얼 형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쭉 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예. 네, 절반은 이제 AI가 이제 AI 에이전트라는 게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좀 트렌드 얘기를 드렸고, 절반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에이전트라는 것들이 서비스로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써보시면 제일 좋지만 못 써보신 분들은 이제 간접적으로 마치 우리가 카탈로그 보듯이 상품 네. 카탈로그 도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좀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내용들을 좀 넣어봤습니다. 지금 에이전트 측면에서 놓고 보면 네. 챗GPT, 그다음에 구글의 제미나이, 네. 요즘 뭐 많이 들어보셨는 딥시크, 네. 여러 가지 형태의 소위 말해서 AI 모델들이 있는데 네.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느 게 그래도 조금 경쟁적으로 앞서 있거나 격차를 좀 보인다라고 느끼시는 AI가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볼 때 예. 최근에 이제 가면 갈수록 말씀하신 것처럼 모델 자체의 힘이 구글의 모델의 힘이 계속적으로 좀 강력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이 오픈 AI의 챗GPT를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 좀 원조격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명확하게 말하면 이 챗GPT의 원리가 되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구글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구글에서 이런 방법론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제 구글에서도 이런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구글은 생각해 보시면 원래 검색하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색 엔진이 쭉 치고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가 이미 챗GPT 같은 걸 검색을 대체해서 쓰고 있잖아요. 네. 이미 그런 것들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연구는 하고 있었지만 이 연구를 앞으로 드러냈을 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우리 검색 점유율이 떨어지겠네? 라고 하고 있으니까 R&D는 하고 있었지만 이게 뭔가 상품으로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픈 AI의 챗GPT가 스타트업처럼 그냥 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구글이 우리 뒤통수 맞았다. 야, 이거 우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급하게 바드라는 녀석을 냈는데, 아무래도 연구 버전하고 프로덕트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연구 버전에서 제대로 못했던 실수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초기에는 야, 구글 너네가 만들었는데 챗GPT보다 우리가 말하는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정말 쉽게 말하면 헛소리가 너무 많아. 그리고 그런 것들 너네도 제대로 체크를 못했어. 네. 라고 해서 오히려 주가가 내려갔었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구글이 와신 상담을 한 거죠. 야, 우리가 원래 데이터도 많고 서비스도 많은데 제대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이 구글의 제미나이라고 하는 이 모델이 상당히 강력해지고 있고요. 네. 특히나 구글은 이 구글 데이터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VO3라고 해서 구글에서 영상 만드는 이제 툴이 같이 붙었는데, 그렇군요. 여기서 문장 한두 개만 줘도 정말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브이로그라고 하잖아요. 네. 뭐 이렇게 카메라 찍고 다니는 이런 정도의 수준의 영상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인프라를 가지고 있던 구글이 처음에는 스타트업이 공격적으로 나올 때에 그 큰 덩치의 움직임들이 제대로 못 따라가다가 이제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면에서 엔진 자체는 구글의 위력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에이전트라고 하는 측면은 결국에는 이 엔진에다가 이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여러 도구들을 붙여야 되는데, 이 도구들은 최근에 중국 회사들이 상당히 잘 만듭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뭐 책에도 나와 있지만 뭐 마누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젠스파크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보면 대부분 다 아시아권, 특히나 네.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에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거는 엔진을 집중적으로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 엔진만 갖고 자동차가 완성되는 게 아닌데, 그럼 이제 스타트업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엔진을 처음부터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엔진은 빌려오고 거기에다가 밖에를 잘 장식을 하면 결국에는 완성된 차로서 제품을 만들면 되겠구나 라는 관점을 갖고 중국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건 AI한테 어떤 내용 넣으면 네가 알아서 보고서를 완벽하게 써주거나 네. PPT를 끝까지 만들어주거나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구글의 제미나이나 챗GPT만 가지고는 파워포인트가 완벽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에이전트 서비스들은 그 엔진을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파워포인트 잘 만들어주는 도구를 붙이고,
거기에다가 검색을 잘하는 도구를 붙이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PPT 만들어줘라고 하면 엔진은 챗GPT나 구글의 엔진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비스에서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이러한 형태의 에이전트 서비스들을 아주 이제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로 보면 약간 두 개의 이제 역할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엔진 기반의 서비스와 엔진을 갖고 응용하는 서비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이 서비스 산업이 나눠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미래 직업이라든지 네. 기업 또는 산업 측면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까요? 지금 저는 상당히 좀 흥미도 들고 또 걱정도 되는 편이 상당히 있거든요. 최근에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요. 네. 그 이제 AI 에이전트나 이런 AI 서비스를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대규모 감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되게 여기서 맥락에서 중요한 게 그럼 어떤 사람들을 감원을 하느냐? 네. 코딩하던 사람들을 감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AI 코더 에이전트를 만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코딩하던 걸 AI가 해줄 수 있으니까 비즈니스 관점으로 보면 효율성에서 오히려 이 사람이 한 줄 한 줄 쓰는 것보다 AI한테 툭 시키면 정말 뭐 1분도 안 될 때 100줄 쓰거든요. 그러면 100줄을 쓰는 걸 사람이 다 치려고 하는 거라 이렇게 한 물리적인 속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사티아 나델라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코드의 30% 이상을 이미 AI가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만든 사람이 쫓겨나는 이러한 현상들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AI 시대가 되면 우리 일자리 없어진다, 전문성이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뜯어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전문가들이 할 일이 많아집니다. 네. 예를 들면 요즘에 AI로 코딩할 수 있다 그래서 저 에이전트 책에도 제가 이제 뭐 AI 코딩 서비스를 몇 개를 넣었는데 네. 아무리 내가 코딩을 해도요. 기본적으로 그 분야의 용어를 잘 아는 사람, 그 분야의 흐름을 잘 아는 사람이 쓰는 거랑 그렇지 않은 게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박사님께서도 경제학 쪽에 워낙 전문가시니까 그냥 우리가 AI한테 질문하는 수준하고 경제학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거에 쓰는 단어와 그리고 분석에 대한 것과 그리고 얘가 말하는 게 진짜인지 이상한 건지 구분할 수 있는 눈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눈이 있는 사람은 예전에는 보고서 하나를 쓰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야 될 양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는 게 시간이 못하니까 직원들을 여러 사람 쓰거나 아니면 내가 물리적으로 100페이지를 써야 되니까 타이핑을 100페이지 해야 되니까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AI가 이런 걸 해주는 거죠. 에이전트가.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역할을 할 거니까 이렇게 해봐라고 하면 만들어주는 초안을 만드는 거 너무 쉬워요. 그럼 그 초안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게 결국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면 큰 기업들의 인력 구조가 많이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할 때 물리적인 사람이 덜 필요해질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결국 이 AI 도구를 에이전트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빠른 시간에 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최근에 이 AI 쪽에서 커서 AI 같은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요즘 또 재밌는 게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요? 예전에는 투자를 받아야만이면 돈을 쓸 수 있고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AI 서비스를 갖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예를 들면 개발자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고 코딩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걸 만들래도 적어도 10사람을 뽑아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AI가 도와주니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이면 굳이 투자를 받아야 되나? 내가 차라리 기본적인 뭐 예를 들면 한 몇 천만 원만 있으면 그거 갖고 만들어서 바로 비즈니스를 돌리면 나중에 가치가 더 커지겠네? 라고 하니까 이른바 솔로프리너라고 표현을 하는데 개인이 기업이 되는 이러한 형태들이 지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형태들이 참 아이러니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AI를 통해서 할 일이 더 많아질 거고요. 그렇다면 인간은 결국 한 분야의 전문성을 빨리 키우고 그 안에서 변화하는 것들 혹은 그 빈틈을 찾아서 그 빈틈 하나를 빠르게 해결하는 이러한 형태의 어떤 비즈니스의 변화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정 지역을 놓고 자율주행 시범단지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무인 자동차들이 돌아다니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위에는 뭐 이상한 꽃갈 모자 같은 거 하나 레이더로 뱅뱅 카메라하고 돌면서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와 AI의 융합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시는지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융합이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엄청 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두 개로 나눠봐야 되는데 그 말씀하셨던 대로 요즘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실제 지금 어느 정도 상용화된 미국의 두 회사를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테슬라이고 두 번째는 구글의 웨이모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네. 실제로 지금 완전히 로봇 택시가 상용화돼서 움직이는 건 웨이모 쪽이에요. 네. 그래서 웨이모가 실제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 이런 데 가면 앱으로 부르면 실제로 차가 오거든요. 네. 차가 와서 사람들이 타 있으면 너무 신기해요. 앞에 아무것도 없이 움직이는데. 그런데 이 웨이모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방식이 있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실제로 이제 사이버캡을 지금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테스트이지만 네. 근데 아직까지 테슬라 차량은 타보면 사람이 보조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운전자석엔 없지만 혹시 문제가 생길 때 옆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럼 구글이 몇 배 더 앞서 있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말씀하셨던 위에 꽃갈모자 같은 거 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네. 테슬라는 그게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용과 이걸 만들 때에 여러 가지의 격차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이 꽃갈모자 같은 센서가 보통 라이다 센서라고 불리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적외선이나 레이저를 쏴서 이 주변을 파악하는 센서예요. 네. 근데 이 센서가 비싸요. 이 센서 하나가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 수천만 원 수준입니다. 네. 그럼 이 센서 들어가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센서들이 안전장치는 들어있지만 이게 과연 그 정도, 그러니까 자동차인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말해도 수억 이상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인간이 모는 택시 비용보다 싸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여기서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퀘스천 그렇네. 마크가. 네. 근데 테슬라는 그냥 지금 테슬라 차를 갖고 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가장 큰 거죠. 지금 테슬라 차는요. 처음엔 이게 아무도 안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센서가 없습니다. 라이터 센서가.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8대의 카메라만 갖고 해요. 카메라는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에도 들어가니까 저렴하잖아요. 네. 일부 차량에 레이더 센서가 있는데 이것도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하려는 건 그냥 카메라 센서만 갖고 이 차를 자율주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는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위험도를 어디서 막느냐? 이걸 AI랑 빅데이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군집 드론 얘기 드렸잖아요. 네네네. 드론도 얘가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드론이 패턴을 네, 정해야 그리고 이제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네. 우리가 몰고 있는 모든 테슬라의 차량의 운행 정보가 지금 새로 움직이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택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와 AI를 가지고 네. 원래 한 대 한 대가 개별적으로 그 위치를 센서로 잡는 비용을 줄이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이 테슬라의 차는 전 세계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안정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그런 형태의 구조를 그린 게 이 테슬라이고 그게 가능한 게 테슬라가 갖고 있는 도조 슈퍼컴퓨터에서 나오는 파워이고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가 로봇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 로봇도 이 뇌를 테슬라 자동차들과 공유하는 형태의 아키텍처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비슷한 거죠. 자, 로봇이 10대일 때랑 네. 로봇이 1000대일 때랑 로봇이 10,000대일 때랑 이 10,000대가 똑같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중국의 공장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로봇의 아이디어를 저기 태국에 있는 아이디어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럼 거기서 움직였어요. 그럼 그게 전 세계에 있는 이 로봇 뇌에 다 통일이 되고 이 로봇이 밖에서 얼마나 돌아다닐지 모르겠지만 네. 이미 테슬라의 주행 데이터도 다 가지고 있는 로봇인 거죠. 결국 그래서 이 빅데이터와 AI가 누적이 되고 알고리즘이 똑똑해지는 것이 이 하드웨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상당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의 방향이죠. 근데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돼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의미인데 네. AI는 사고가 나면 시행착오로 보지 이게 되게 막 우리로 치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AI 관점으로 냉정하게 보면 그거는 수많은 데이터 중에 하나인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네.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뭐 지금의 형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데이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데이터가 지금 구글이 네. 오픈소스로 다 누구나 써라라고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데이터를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는 챗GPT든 뭐든 웬만한 AI 서비스가 거의 다 학습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전트로 간다는 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려면 우리 회사에 대한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데이터들은 다 상용화된 공개 데이터고 네. 왜 우리가 팔란티어를 얘기하면서도 팔란티어의 구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갖느냐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데가 갖지 못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그 정부들과 일을 하면서 거기서 모인 데이터들, 그리고 산업에서 실제 공장에서 돌아가는 산업용 데이터들, 그리고 탱크 같은 걸 실제 드론에서 돌렸던 그 운용 기록들, 네. 이런 것들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공개된 데이터 이제 모두 다 갖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그 안에서 핵심적인 중요 데이터들을 얼마나 갖느냐의 싸움일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생각보다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관심을 갖는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입니까? 건강정보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요, 이렇게 모든 인구의 인구 통계학 베이스로 이 모든 사람들의 건강 정보가 건보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 20대 남성들은 무조건 신검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의 신체 패턴의 변화가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민등록번호로 라벨링이 돼 있어서 데이터가 클리어하게 된 나라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만약에 챗GPT가 갖게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챗GPT가 지금보다 10배는 똑똑해질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그 AI에 대한 모델의 중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지만 이 데이터의 가치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너무 양적으로 보셔서 그래요. 양적으로.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건강정보 데이터를 텍스트 데이터로 뽑는다고 하면 네. 이거는 막 그렇게까지 막 뭐 큰 데이터는 아닐 거예요. 데이터를 다 모아도 뭐 외장하드 하나 정도에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데이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네. 그런데 이 데이터 하나의 가치가 오히려 지금처럼 세상에 오픈되어 있는 정보를 똑똑하게 다 알고 있는 AI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결국엔 데이터의 차이가 나올 거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제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제조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아직 정렬이 제대로 돼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이 정렬이 되면 결국 그 데이터를 로봇이 알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LLM 모델이 알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쏟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게 방금 말씀 주신 AI 경쟁에 있어서 최종의 승자는 누가 더 많은 자기의 정보를 잘 보관 유지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남들과 차별화시킬 것인지를 확실하게 드러낸다면 네. 결정 내릴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국가는 미국 모델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게임이 끝나는 거 아니겠는가? 요 결론부터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 AI와 안보를 연결하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거를 위너 테이크스 올로 볼 수도 있지만 산업의 구조로 보면 저는 계속 좀 비유를 하는 게 자동차 산업에 좀 많이 비유를 합니다. 네. 왜냐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챗GPT, 오픈 AI, 뭐 클로드 아니면은 뭐 이런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건 이제 엔진으로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예. 지금까지는 엔진 경쟁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동차 발전사를 보면 네. 우리가 처음부터 엔진을 잘 만들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잘한 건 뭐냐? 이 엔진을 다른 걸 가져와서 제조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조를 위해서는 하나의 회사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패키징하는 거죠. 그렇죠. 수많은 회사들이 패키징을 하고 그 노하우와 아이디어들을 갖고 어떤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냈는데 지금 그 싸움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엔진은 엔진대로 경쟁을 해야 되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외산 엔진을 쓰더라도 그 안에서 이걸 갖고 가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지금 서비스 전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지금 진화 중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 자동차를 만들 때 정말 국방의 핵심이 되는 것들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기술을 쓰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뭐 이른바 요즘에 이런 거 소버린 AI라고 하죠. AI의 독립 주권을 갖고 뭐 우리가 LLM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자칫 이제 오해하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니 챗GPT 너무 좋은데 그거 쓰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영역은 그 영역인 거고 아까처럼 국방이 됐든 아니면 교육에서 모든 사람이 AI를 쓴다고 생각을 하면 그럴 때 뭔가 잘못됐을 때 그 엔진을 고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권한을 가져야 되는 요소들은 계속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 엔진이 정말로 우리가 대체할 수준이 된다. 그럼 정말 좋겠죠. 안 되면 안 되더라도 이제 그게 필요한 데는 계속 그걸 쓰고
만약에 이게 범용성 있게 좋아졌다. 예를 들면 지금 현대차처럼 그러면 그 구조에서 엔진을 갈아 끼는 구조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지금의 소버린 AI를 그냥 LLM 모델 하나만 만드는 걸로 접근을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진은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키우되 이 엔진을 갖고 조립할 수 있는 생태계, 앞서서 말씀드린 에이전트 서비스, 아니면 비트에 있는 데이터 센터, 아니면 심지어 전력, 아니면 그 안에서 있는 서비스 모듈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이걸 갖고 데이터를 만들어줄 제조와의 연결성,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키워야 된다. 왜냐하면 결국 그게 하나의 산업을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좀 도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예를 들면 마크 주커버그가 AI 쪽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인적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내가 급여를 1억 달러 줄게 와라. 그렇죠. 너 안 온다고? 내가 네 회사 통째로 사버릴게. 얼마? 149억 달러? 그래, 내 사버린다. 그렇죠. 자, 그 정도로 투자를 합니다. 네. 삼성전자 부장급들 인재를 모으십시오. 30만 불, 40만 불을 주어라서도 데려오십시오. 가만히 놓고 보면 얘들이 지금 장난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누구는 1억 달러를 갖다 써서 방금 말씀 주신 단순히 엔진이라고 하는 비유를 하면 쉽게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보통 엔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엔진 극하고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권 이해는 되는데 그 주권의 가치와 수준이라고 하는 게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 볼 때는 우리 한때 그랬어. 열심히 해. 그리고 너들 알지? 한 달에 계속 500만 원씩 우리한테 로얄티 내야 되는 건 알지? 그래 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 거,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초격차의 시대에 에이전트 싸움으로 간다면 결국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 아닌가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지 않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다음하고 네이버가 우리나라 IT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얼마나 특별한 의미인지를 잘 모르세요. 그 얘기를 꼭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변화를 우리가 1, 2년짜리 변화라고 생각하면 말씀하신 대로 AI를 쓰면 돼요. 외국 것들을. 그런데 이게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앞으로 30년 혹은 길게 보면 100년까지 AI가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면 지금의 결정이 과연 우리는 영원한 종속국이 될 것인가 아닌가를 나누는 되게 중요한 지표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검색 엔진을 그 나라 거를 이렇게 메인으로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러시아 빼고는 없어요. 네. 그럼 다른 나라는 다 구글 기반이고요. 그렇죠. 일본도 야후와 구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PC 시절에는 그나마 되게 압도적이었다가 SNS 모바일로 가면서 그게 이제 약해졌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서비스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이 우리나라 그 우리가 말하는 스타트업들이나 그 우리나라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어느 정도 버텨줬거든요. 그런데 유럽을 보면 왜 유럽이 최근에 AI에 대해서 그렇게 진심으로 투자한지를 볼 수 있어요. 유럽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20년 넘게 계속적으로 유럽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가 그냥 미국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에서 있는 모든 IT 서비스를 다 해도 돈은 미국 회사가 다 벌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지만 유럽에서 왜 IT 관련 규제가 많이 나오느냐? 그 규제를 갖고 벌금을 내려서라도 그렇게라도 미국 돈을 안 갖고 오면 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딥시크라고 하는 이후에 유럽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 딥시크가 나오기 전에는 야 우리가 지금 돈 투자해도 이미 오픈 AI가 그렇게 한 거 못 따라가였는데 네. 중국의 딥시크가 상대적으로는 좀 저렴한 비용으로 꽤 그럴듯한 데이터를 내놓으니까 유럽이 야 우리 지금처럼 있으면 또 몇십 년 미국한테 끌려가야 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봤자 그냥 지금 하듯이 그냥 벌금 막 무리고 GDP 안 하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이거 봐봐 중국에서 기업에서 이 정도로 해냈잖아. 우리도 하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후에 모든 것들이 원래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전 중심에 대한 걸 되게 많이 했거든요.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모델 개발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주도권 싸움이 1, 2년짜리가 아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에이전트의 시작이고 피지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있는 모든 이제 그 공장에 로봇팔 하나하나에도 챗GPT 같은 게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로열티 내고 뭐 하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 다음엔 뭘 먹고 살 것인가 라고 하면 오히려 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은 나라에서 유일하게 포털을 만들고 유일하게 서비스를 운영하고 유일하게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를 갖고 있는 나라의 DNA를 어떻게든 좀 끌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본이 최근에 이제 쓰고 있는 전략들이 있는데 그걸 좀 많이 잘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번에 우리 정부를 보면 기업 실무자들을 이 AI 좀 관련된 높은 사람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실은 일본이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일본도 계속 AI에 대해서 진심으로 바뀌면서 그 기업에 있었던 중요한 수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이제 계속적으로 정부의 그 고위직으로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걸 좀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오히려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스타트업들, 일본 스타트업들의 프로덕트들, 서비스들을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거기도 이제 챗GPT 쓰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우리 국가에 있는 산업을 키워주지 않으면 결국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역시도 우리가 말하는 메인프레임, 그러니까는 모바일 전이죠. 그때는 이 IT가 엄청나게 강했는데 예. 그리고 나서 스마트폰 나올 때는 미국에 다 잡혀먹었고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뒤에 밀리다가 이제 AI 산업에서 우리가 말하는 마사요시 손정희부터 시작해서 정말 투자자들이 막 들어오고 데이터 센터를 키우니까 우리도 한 번 더 기회를 가져보자.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지만 일본 그리고 유럽들은 오히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면서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1, 2년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젠슨 황이 네. 영국과 프랑스를 가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방금 우리 김덕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당신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만 한다 그러면 여기서도 충분히 소브린 AI의 번영, 새로운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 젠슨 황이 이제 뛰어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도 엔비디아를 가지고 있으니까 반도체를.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울산에다가 SK가 아마존과 함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소브린 AI와 데이터의 소브린 데이터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국가가 투자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액수들입니다. 149억 그러면은 보통 잡아도 20조가 넘는 규모거든요. 네. 저는 지금 정도보다 정말로 AI 키우고 싶으면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어느 수준이냐? 예. 지금 데이터 센터를 정확하게 뭐랑 비유할 수 있냐면요. 네. 김대중 정부 때 우체국 PC 기억하세요? 정말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벤처 기업이 성장했을까? 정말로 초고속 인터넷망을 그 짧은 시기에 전국에 정말 촘촘하게 깐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유일하죠. 그때 그 투자. 두 번째, 사람들에게 이 컴퓨터를 썼을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우체국 PC가 그거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도 우체국이 그것을 채권해줘서 컴퓨터 살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집에 컴퓨터가 한 대씩 생긴 거예요. 예. 그리고 인터넷망이 깔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거품도 있었지만 벤처가 등장하죠. 네이버가 생겼고 다음이 생겼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수많은 서비스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통신도 등장하고 모두 등장하고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 IT 1세대에서 강국이 된 거거든요. 네. 지금 그런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 센터를 그냥 데이터라고 자꾸 생각을 해서 그렇지 그냥 냉정하게 말하면 이 AI를 할 때 인터넷망 까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지금 모든 나라들이 이 인터넷망 전석망 깔듯이 데이터 센터에 엄청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다음 걸 하니까. 그럼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특정 서비스가 진화하고 AI 서비스 되려면 마치 그때 모든 사람들이 원튼 원치 않듯 그렇게 됐고요. 결국 그렇게 하면서 전자정보로의 빠른 변환이 있었고 금융 역시도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터넷 은행들이 만들어진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뭐 폐해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원칙으로 규칙을 만들다 보니까 뭐 우리가 공인인증서니 액티브 X니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갖고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정부가 이 AI에 대해서 진심이고 AI를 정말 더 키우고 싶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 정말 그 98년도에 김대중 정부에서 얘기했었던 그 수준의 어떤 투자나 그 수준의 비전이나 그 수준의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 오히려 그때보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좀 인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곽수정이가 자꾸 삼성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네. 대한민국에서 전자 그러면 삼성 반도체고 삼성인데
도대체 왜 삼성은 그동안에 AI에 인공지능에 데이터 센터에 이렇게 무관심했느냐 아니면 관심을 갖고 있느냐 우리 김덕진 소장님이 들으시는 알고 계시는 내용이 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기업의 구조적 이슈랑도 있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은 절대로 2, 3년 안에 성과가 안 나와요. 최소 당연하죠. 10년 이상 10년은 장기 가야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기업의 리더십은 보통 2년 안에 우리가 말하는 전문 성과를 경영들이 내야죠. 성과를 내지 못하면 바뀝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삼성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되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네. 삼성전자가 실제로 갤럭시 폰을 초창기에 냈을 때는 자체 클라우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데이터를 직접 모았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자체 클라우드를 안 하고 드랍박스를 쓰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를 쓰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코스트 이펙티브가 좋죠. 왜냐면 여긴 제조를 해서 물건을 파는데 우리가 왜 굳이 이 데이터 센터를 관리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났더니 AI 모델이 엄청 좋아지면서 데이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이미 구조상으로는 데이터를 못 모으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기적인 시선이 갖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 짧은 내가 당장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의 그 무게감이 결국 이러한 형태들을 가져오는 근원이 됐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우리가 말하는 변화들은 요즘에는요 선형적으로 리니어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이러다가 어느 순간이면 제이컵으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대나무 같은 것도 비슷하잖아요. 대나무가 이제 죽순이 계속 있다가 어느 순간은 쭉쭉쭉쭉 올라오는데 그 인고의 시간을 우리는 못 기다리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국민적으로 같이 공감을 못 하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접어야 되냐?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챗GPT가 놀랍지만 지금 챗GPT는 답변도 이제 틀릴 때도 있고 그것이 진짜 우리 일을 막 대체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잖아요. 일부 화이트 컬러들은 쓰지만 근데 이런 게 실제로 블루 컬러의 일자리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모든 제조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앞으로 10년 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지금 냉정하게 당장 못 따라가더라도 앞으로 10년을 보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가 지금이라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최근에 고무적으로 보는 것이 리더들이 챗GPT 같은 AI를 써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게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디지털 전환, 뭐 DT, 뭐 AI 전환 이런 얘기를 한 10년 동안 안 됐거든요. 왜 안 됐냐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회사의 데이터 전환과 디지털 전환은 리더가 탑다운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리더들이 몰라요. 왜냐하면 데이터 모은다고 하고 빅데이터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챗GPT는 깔아만 들이면 네. 리더들이 제일 놀라세요. 와 얘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나오네. 야 이렇게 변화하네. 그럼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의 기술은 안 되겠는데 교육시켜야겠는데. 그래서 이제야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의 변화를 최소한 10년 동안 잘 정리하고 그 데이터를 잘 모아서 그 다음 부분에 신경을 쓰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작되는 에이전트 피지컬 AI에 대한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또 반복이 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대한민국 대기업 재벌들의 리더분들은 다 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고 1990년대 중반쯤이면 AI 이야기를 다 들었고요. 네. 관련 기업들 아무리 방산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반도체가 자주포에도 들어가고 있는 게 메모리 반도체인데 네. 예, 우리나라 재벌들이 그런 외국에서 교육을 받고 군대까지도 안 가고 살아면서 기업 활동하면서 네. AI를 안 했다고 하니까 네.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근데 그래서 실은 제가 계속 책을 트렌드앤 활용백과를 낼 수도 있고 내게 된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써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요즘에 기업 강의 C레벨 분들 강의 가면 제일 예.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예. 1시간 강의하잖아요. 10분 동안 해드리는 게 챗GPT 설치해드리는 거예요. 얘기서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럼 네, 시청자분들. 너무 쉬워요. 예. 왜냐하면 이게 예. 어렵다고 저도 생각하면 한번 영원히 따라해볼까요? 어렵는데 이 리더분들이 앱스토어랑 플레이스토어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고 이 그냥 제가 하라고 하면 저한테 다음날 연락이 그렇게 농담이시죠? 와요. 아 정말이에요.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가 어딘지 모르는지 다 깔아주시는 분들이 맙소사.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가서 챗GPT, ChatGPT를 탁 치시면 오픈AI 게 나와요. 그럼 네. 오픈AI 걸 설치를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써요?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저는 딱 2가지 말씀을 드려요. 하나는 찍고 올리고 물어보면 대답해준다. 이거예요. 그럼 찍고 올리고 물어보면 대답해준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제 앞에 지금 컵이 하나 있으니까 네. 컵을 그냥 여기서 찍을게요. 예. 찍었습니다. 찍고 이거를 제가 챗GPT 가가지고 챗GPT한테 올릴게요. 네. 여기 사진을 해서 이 사진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네. 사진에서 제가 골랐어요. 그러면 자
사진이 올라갔는데 이러고 나서 이제 물어보는 건데 물어보는 거 타이핑 치면 귀찮잖아요. 네. 마이크 버튼이 음성으로. 있거든요. 음성으로 물어보는데 물어보는 질문이 중요한 거죠. 네. 예를 들면 얘한테 이 컵이 뭐야? 그러면 컵이 뭐야 수준만 말해주는데 이걸 갖고 마케팅 멘트를 만들어달라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이 사진 속에 있는 제품이 뭐야? 내가 이 제품을 좀 판매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판매하면 좋을지 네가 마케팅 플랜을 짜주고 임팩트 있는 카피라이트도 3줄 만들어줘.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럼 얘가 텍스트를 썼어요. 네. 그리고 지금 뭔가를 기다리는 거죠. 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사 프로그램인 곽수종의 프리즘 머그컵이래요. 이 컵은 단순한 머그컵이 아니라 프리즘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분석하는 이미지를 담고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이슈에 관심 있는 시청자나 지적인 분위기를 야. 선호하는 사람에게 매력적인 제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똑똑하네요. 그리고 나서 마케팅 플랜을 짜는데 시사 프로그램 애청자고 곽수정 교수 팬이거나 지적 이미지나 프리즘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래요.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했냐면 곽수종의 프리즘 영상 명장면 모음 영상에다가 해당 컵을 넣어서 네. 링크를 넣거나 책상 위에 지성 컨셉 사진으로 인스타 콘텐츠를 운영하고 한정판 스페셜 패키지를 만드는데 임팩트 있는 카피를 3줄 만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만들었느냐? 생각을 담는 컵, 곽수종의 프리즘. 방송의 통찰을 내 책상 위로. 지성은 커피에서 시작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걸로 뭐까지 할 수 있느냐? 이 내용 갖고 말도 안 되는 것도 그냥 시켜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위 상품을 갖고 내가 아주 재미있는 웹소설을 쓰고 싶은데 네. 웹소설을 네가 한번 써줘 볼래? 근데 되게 자극적이면서 사람들이 이 웹소설의 다음 편을 못 보고는 견디지 못할 정도로 일화를 좀 만들어줘봐. 이렇게 이제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가 지금 이 내용 갖고 또 쓰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랬더니 당신이 판매하고 싶은 이 곽수종의 프리즘 머그컵을 갖고 시사 서스펜스 로맨스 흑막물 굿즈 마케팅을 한대요. 제목이 네. 프리즘의 심판 곽 교수의 머그컵을 훔친 여자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고 1화 도청된 커피 곽 교수님 오늘도 블랙으로 드릴까요? 컵에는 낯익은 무구가 있었다. 곽수종의 프리즘 진실을 꿰뚫는 시선 세상을 분해한 놀이. 근데 예. 그 컵에서 작은 딱딱 소리가 났다. 예. 민채는 움찔했다. 그 소리는 도청 장치가 나는 아주 특이한 전자음이었다. 그날 저녁 곽수종 교수는 급작스레 실종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내용을 쓰기 시작을 예. 해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고 어떤 식으로 내용을 줄 수 있는지 따라서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챗GPT도 쓸 수 있지만 네. 요즘에는 챗GPT 말고도 이런 서비스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구글의 제미나이가 있어요. 네. 특히나 이제 뭐 삼성폰 쓰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삼성폰에서는 이 구글의 제미나이를 좀 무료 버전에서 되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미나이를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지금은 제가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에 들어갔는데 이 제미나이에 보면 오른쪽 끝에 마이크 모양만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게 있거든요. 이걸 눌러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한테 제가 세상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카메라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얘가 지금 보고 있는데 너 혹시 지금 바깥에가 보이니? 지금 카메라에 잡힌 공간은 스튜디오 같아요. 혹시 지금 촬영 중이신 건가요? 촬영 중이고 실제 내가 지금 너한테 그 대본하고 뭐 보여주고 있잖아. 오늘 내가 뭐 찍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보고 계신 건 인공지능 관련 인터뷰 촬영 현장 같아요. 대본도 보이네요. 혹시 인터뷰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얼마든지 도와드릴게요. 지금 너한테 보여주고 있는 이게 대본 한 페이지거든? 이 내용이 뭔지 3줄로 정리를 해주는데 한국어로도 정리하고 영어로도 얘기해줘. 네, 지금 보고 계신 대본은 한국 AI의 정의와 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3가지 주요 요건은 주권, 데이터 주권, 그리고 AI 기술 독립입니다. 영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This script defines Korean AI and its requirements. The three main requirements are sovereignty, data sovereignty, and AI technology independence. 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지금 제가 셀카 모드로 했는데 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그래서 방송을 하려고 이렇게 입었는데 오늘 내 스타일 어떤 것 같아? 오늘 입으신 네이비 색상의 재킷은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흰색 셔츠와 매치하여 깔끔하고 신뢰감을 주는 인상을 주네요. 인터뷰에 잘 어울리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조금 이 코디에서 뭘 좀 더 더하면 오늘 방송의 맥락에 좀 잘 어울릴 것 같아? 지금 입으신 옷도 방송에 잘 어울리시지만 조금 더 포멀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넥타이를 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행커치프를 재킷 주머니에 꽂아 포인트를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가 모르는 지역에 여행을 갔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거 뭐야 물어보고 다닐 수도 있는 형태이고요. 또 한 가지만 보여드리면, 최근에는 앞서서 제가 이제 에이전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제 제 책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요즘엔 이 구글 제미나이가 단순히 이 안에서만 노는 게 아니라 네. 이 스마트폰에 있는 앱들과 연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삼성에 있는 삼성 노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문자 기능하고도 연동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얘한테 마이크 누르고 나서 그 내가 이 주변에 맛집을 좀 가려고 하는데, 맛집을 네가 한 3개 정도 뽑아줄래? 이렇게 치면은 지금 얘가 지금 나왔고요. 지금 잠시 기다려주세요가 나오면 얘가 이제 어떤 식이냐면, 맛집을 찾아야 되니까 구글 지도를 연결을 해요. 그래서 구글 지도에서 내용을 보는 거죠. 그럼 네. 이제 내가 주변이라고 했으니까 이 지역 근처를 보겠죠. 그러니까 GPS를 연결해서 맛집을 하는데, 그죠? 주변 맛집 3곳을 추천해 드립니다. 1. 무교동 북어국집. 시원한 국물에 북어국이 생각날 때 제격인 곳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나왔어요. 그럼 이거를 나왔는데, 그럼 이렇게 나온 걸 예를 들면 제가 뭐 교수님하고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맛집을 골라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교수님 연락처가 저장이 안 돼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너가 정리한 맛집 리스트를 내가 우리 어머님한테 문자를 보내고 싶은데 너가 문자를 좀 보내줄래? 그리고 이 3곳 중에 좋아하시는 한 곳을 내가 지금 예약을 하려고 한다는 것도 문자의 내용에 넣어줘.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 그러니까 앞서서 받았던 내용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좋을지를 얘가 AI가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자 앱이 있잖아요. 문자 앱에 바로 연결을 해서 저희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죠? 어머니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주변 맛집 3곳을 보내드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문자가 나오게 되고, 이한세가 보내기를 누르면 바로 문자가 가는 이런 형태들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글쎄 거죠. 말입니다. 예. 이게 단순히 그냥 이 앱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갖고 확장도 되고 메모도 저장되고 문자도 보내주는, 정말 우리 스마트폰 안에 있는 여러 앱들을 이제 AI가 컨트롤해서 나중엔 택시도 불러주고 움직임도 하는 이런 형태의 진화들이 아주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써보시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AI 에이전트에게 내가 언제쯤 해외여행을 휴가를 냈으면 좋겠어? 여행을 가고 싶은데 어디쯤 가면 좋겠어? 경비는 어느 정도? 그리고 호텔은 어느 정도? 예약부터 시작해서 항공 모든 걸 다 자네가 알아서 좀 해주면 좋겠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거기서.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런 마케팅이나 산업이 변하는 시기가 제가 볼 땐 김덕진 소장님 한 3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3년도 깁니다. 깁니까? 네, 올 하반기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 있고요. 아. 이미 지금 그래서 AI 에이전트 책을 쓴 게, 이미 우리가 말하는 마케팅 SEO 최적화가 예전에는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어떻게 들어올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잖아요. 네. 최근에는 AI 검색 최적화라는 단어들이 뜨고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 챗GPT한테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받아올 때 그 소스를 우리 사이트에서 받아오게 해야지 좋을 거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사이트를 구조화를 잘해야 AI가 다른 사이트 중에 내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가져올까라고 하는 연구들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정말로 에이전트가 우리 삶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그러네요. 상황이죠. 김덕진 소장님께서 쓰신 이 책을 한번 좀 꼼꼼히 읽어보면서 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제 멘트입니다. 지출과 수입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정확한 내용들이 제 개인적인 대차 대조표가 없어서 카드값을 내라 그러면 내고 또 뭐 세금을 내라 그러면 내는데, 이 흐름이 지난 10년 동안에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는지를 AI한테 한번 물어보고 저도 이제 노년을 서서히 준비하는 데 있어서 AI 에이전트를 노후 대책용 에이전트로 제 지출과 이런 거를 조금 돈을 예정보다 많이 쓰게 되면 당신 올해 이번 달 수입은 얼마 정도 될 건데 요거는 지출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그냥 들릴 수 있도록 네네네. 그런 방향으로도 갈 수가 있지 않나 충분히 싶습니다. 가능하죠. 우리가 있는 데이터를 넣어주고 시도를 하면 가능합니다. 초격차의 시대로 변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소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소장님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미래의 변화 말씀 주시면 그걸로 네. 마침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그 미래 변화들이 상당히 많고 되게 두려움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근데 제가 AI 관련돼서 강의를 한 3년 넘게 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AI는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라 써본 만큼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유튜브 아무리 그 변화를 들어봤자 내가 직접 스마트폰 써보고 유튜브 봤을 때 변화가 있잖아요. AI는 지금 우리가 쓸 만큼 다가왔습니다.
직접 사용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면서 AI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갈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김대중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